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장 주요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기 전이지만 한번 전후 상황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특히 미국의 식자청들의 견해를 잘 정리한 대한국 정책, 그리고 한국인들이 꼭 눈여겨봐야 될 부분,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은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상큼한 뉴스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법 3법 가운데서도 두 번째 법안, 이제 어제 법 왜곡죄가 통과됐고 이제 어제 사심죄가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제 법 왜곡죄가 통과되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는 사심죄가 통과되고 이제 남은 것은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6명으로 정원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 3법이 완결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국민들은 누가 뭐 권력을 잡으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심죄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정도에 그런 대법관 정원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정부가 수십 년 갈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그보다 더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전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겠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연속 집권하게 되면은 사회를 완전히 개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정부가 수십 년 정도 갈 가능성이 높은 그게 지금 사법 3법 개혁이 뜻하는 겁니다. 이제 대개는 다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겠는데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 오르다고 또 내리지 않습니까? 주식은 오르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내리다가 오르기도 하는데 이제 법을 바꾸어 놓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대로 쭉 가고 그리고 이제 사법 독립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상권 분립이 와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수십 년간 집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심죄 재판소원법 통과 두 번째입니다. 그제 통과시킨 그 검사와 판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은 거죠.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22명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상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정당이 바뀌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권력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아마 조국 씨가 기회를 잡게 되면은 조국 씨의 젊은 날 가졌던 꿈처럼 사회권 선진국 그런 나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정표 분수령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여기 이제 4심제 재판 소원법이 통과된 거죠.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사법 파괴 적각 철회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뭐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팻말 들고 그렇게 해봐야 이 사람 가운데 다음 선거에서는 다수가 다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제 큰일이고 이런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냉정하게 그냥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자신 있다 이거죠. 예. 자신 있으니까 뭐 말싸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뭐한 목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중대한 그런 분수령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법 개편 3법 가운데서 그제 통과된 법 왜곡죄에 이어서 두 번째로 4심제 법안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의 나머지 대법관 정원법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렇게 이렇게 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민들도 저항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국힘당도 그냥 하는 신용을 하니까 더 이제 힘차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제가 내다보기에는 수십 년 동안 바꾸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십 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지금은 정권 시장이 너무나 화랑이라 가지고 아이고 누가 하면 뭐하노 그냥 뭐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똑같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주식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거니까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속절없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그런 정치가 수십 년간 펼쳐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얼마 안 됐죠. 천대엽 씨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는 2인자죠.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장을 맡게 되니까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반발해서 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뭐 사표를 던지더라도 법원 행정처장이 2인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각 선관위원장을 담당했던 법원장들이나 각 일선의 부장판사들이 다 협력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책임이 큰 거죠. 그죠? 천대엽 씨가 물러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아마 된 지가 몇 달 안 됐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의 오늘까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뭐 본인들 나이가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노후 살 거고 그다음에 자식들 보고 손자 손녀들 다 볼 거니까 이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살아생전에 전부 다 보고 아마 갈 겁니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세대가 체제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뀌는 것을 다 보고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법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리정돈을 하면은 이 사건이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러나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루비콘강을 건너고 실질적인 이제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은 민주당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번 선거에서는 대부분 다 떨어질 겁니다. 그죠? 대부분 다. 그죠? 박사님 토론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거 이제 뭐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토론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론할 일이 아니고 게임이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났으니까 증명해야 될 일을 토론을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언짢으시지만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듭 강조해 가지고 뒤집을 가능성은 뭐 아주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그냥 그 길로 그냥 간 거죠. 예, 국민들은 아무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세금 내는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체제도 바뀔 것이고 외교 국방 이런 정책들도 전부 다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집단적 선택이라는 거 결국 그런 거죠. 개인이 선택하게 되면 개인이 책임을 지지만 집단적으로 이제 나라 전체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리정돈을 하고 다음은 여러분들 이 대외정책 한국인 중심이 아니고 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런 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지금은 없습니다. 미사일 같은 것이 워낙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택 기지에 2만 5천 명이 넘는 여러분들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자체가 그 제가 자주 여러분 이야기하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호되게 걸려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끝까지 여러분들 약속을 안 하려고 이런 뺐는데 워낙 노회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너무 완강해가 결국은 미국이 그냥 19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여러분들 사인을 한 겁니다. 코가 깬 거죠. 코가 깨가지고 그 사이 이제 우리는 미국의 안보 부담에 힘입어 가지고 미국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일어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런 책을 쓴 사람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런 글을 세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그러니까 정치 지정학 전문가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지정학 전문가 이 피터 자이한 아마 읽어보신 분은 많을 겁니다. 인터뷰는 글을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좀 주문형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 특화된 답도 얻을 수가 있고 적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피터 자이한 씨의 의견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의 공화민주를 불문하고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미국의 수뇌부들이 대한 정책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좋은 그런 인터뷰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관대하고 퍼주는 미국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능한 한국 방위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한국의 방위는 한국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전략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좀 해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주한 한국 방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아주 잘 담았습니다.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성장하게 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미국은 이제 신물이 났습니다. 피터 자이한이 여러분들 미국이 신물이 난 거란 겁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여러분 책임져 줘야 된다든지 미국 시장을 무한정 제공하는 부분에 미국이 여러분들 꼭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고 자유무역 학대로 미국의 시장을 내주고 세계 곳곳에 동맹을 추구하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일단 미국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미국의 급변을 트럼프라는 변수가 만들어낸 이례적 돌발 상황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하며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해온 슈퍼파워 미국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좀 더 부상이 됐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수뇌부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역사를 감안하면 한국에게 탐탁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대신에 중국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네요.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너무나 여러분들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솔직한 평가거든요. 주한미군이 미국 이익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코가 끼어가 수십 년간 여러분들 봉사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물러나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리라고 기대해서 안 됩니다. 미국은 현재 매우 중대한 국가적 재편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수행해온 해상안보 보장, 글로벌 법치 유지, 자유무역 촉진과 이를 위한 미국 시장 개방 등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한국의 비무장지대 안보도 들어갑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유지해준 슈퍼파워 미국을 기반으로 재건과 성장에 성공했는데 앞으로의 미국은 이런 활동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생산적 관계가 불가능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생산적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아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오늘날 한국에 대해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과잉 문제하고 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고 빼어난 조선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기술적 파트너입니다. 저는 조선 기술은 한국이 여러분 제공 안 하면 일본이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 좀 의존도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국과 이런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서 소비하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와서 지어가지고 공급해라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지금 TSMC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보 과잉 문제는 꺼려지는 반면에 후자는 탐이 나는 상반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반도체나 조선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적 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보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냉정한 진단인 겁니다. 미국이 안보 보장을 이제 약속 안 할 거다 이야기죠. 이런 구도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한반도 그리고 매우 다른 한일 관계를 뜻합니다. 일본과 여러분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걸 하겠습니까? 중국 품에 안기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돼봐야 알겠지만 이제 미국은 냉전 종식으로 인해 일찌감치 불필요해진 세계 안보 지킴이 역할을
에너지 수요 때문에더라 중동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해 왔는데 이제는 뭐 중동 석유가 없더라도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니까 세일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이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항공모함 승조원 등 이동병력을 제외하게 되면 현재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는 10만 명 정도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 상당수가 바로 옆 일본에 있는 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약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동맹국 하나 방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측도 미국 측에게 북한 여론 방어만 담당하고 인도 태평양 측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 전략적으로 계산이 영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 미래에 아시아에서 위력을 가시하고 싶다면 주둔국은 당연히 일본과 호주가 더 가치 있는 파트너입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미래에 아시아에서 위력을 가시하고 싶다면 일본이 더 가치 있는 파트너입니다. 지금과는 매우 달라진 새로운 미국에게 한국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고정병력이 이전만큼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는 한국의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 미주 대륙에 집중하고 유럽과는 거리를 두는 1800년대 미국의 먼로주의식 외교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방국 현안에서 이전보다 물러서고 서방국 북미 남미 대륙에 훨씬 집중하리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발을 빼고 싶어하는 거죠. 발을. 여력도 안 되고 미국이 아시아에 주둔한다면 중심은 호주와 일본이 될 겁니다. 한국으로선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 정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나는 지난해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이 유럽 방어를 책임지고 나토를 탈퇴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결국 미국이 나토에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위기감을 느끼고 국방비를 정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유럽이 러시아를 막아내려면 이 정도 이런 국방비를 투입해서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이 전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 국방 문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략자산의 일부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리고 평택 기지는 전혀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파트너를 선택하면 당연히 일본이 될 것이고 해외 주둔을 해야 되면 일본과 호주가 될 것이고 대한국 여러분들 방위 공약은 상당히 미국에게 부담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정부가 이제 계속되면 이런 성격의 정부가 계속되면은 지금 이제 연합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미관계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이런 정직한 피터 자이안 씨의 미국의 수뇌부가 보는 아시아 정책, 한국 정책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여러분 세계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계 문제는 이란 전쟁이 이제 임박했네요. 이란 전쟁이 이제 그런 종교 모임을 통해 가지고 금요일 날 핵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거의 2인자니까 그래서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국민들을 급히 이제 이란을 떠나라. 이분이 이제 과거에 애리조나 주지사가 아니라 아칸소 주지사입니다. 아칸소 주지사. 허커비라는 분이죠. 지금은 주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이스라엘 대피를 지시했고 이것은 단순한 위험 관리가 아니라 임박한 위협에서 벗어나라는 긴급한 신호입니다. 인도,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 각 국가 정부가 이란에 주재하는 자국민들에게 즉시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주재 비필수 미국 정부지구 및 그 가족들의 자발적 출국을 공식 승인했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걸 뜻하죠. 아직 상업용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 위협이 증가되면 객들은 다 떠나는 거죠. 이제 주인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 임박을 보는 것은 금요일 날 거의 2인자죠. 종교계에서는 최고 지도자 다음으로 이분이 이제 모든 종류의 협상을 거부하는 이란의 고위 성직자 아흐마드 하타미가 27일 금요 예배를 통해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것은 신의 건의를 빌린 이란 최고 지도부의 확고한 정책 발표로 미국의 영구적 농축 중단 요구뿐만 아니라 이란 측의 기존 타협안마저 스스로 처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임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입니다.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마저도 자국민 대피령을 내렸고 미국, 캐나다, 인도, 독일 등 총 6개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긴급 철수해나 지금까지 아마 15개국 정도로 한국 정부도 아마 그렇게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 인물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런 2대가 여러분들 급파가 됐는데 한 대는 이란 근해 여러분들이 근해에 이란 공격이 가능한 근해 지역에 있고 그걸 아마 링컨 함대인가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다음에 포드 함대는 지중해를 거쳐 가지고 이스라엘의 항구 주변에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이거 여러분 한 대 만드는데 430억 불이 드네요. 어마어마하네요. 430억 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스라엘 근해에 여러분들 이 항공모함을 배치한 것은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요격할 경우에 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로 여러분들 직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 해군의 최고 자산인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이스라엘 앞바다에 배치된 것은 이란 근해에 머물고 있는 공격용 항공모함인 링컨호와 방어용 포드호로 인물을 양분한 매우 이례적이고 친밀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란의 모든 보복성 미사일과 드론은 필연적으로 포드호의 방어망을 통과하고 교전해야 됩니다. 이란의 보복 타격이 자동적으로 미 해군 자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도록 만들어 미국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무력 대응을 정당화하는 고도의 기술로 보입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카타르나 이런 데 방어막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에 공중급여기 같은 것을 다 여러분들 피신시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카타르 기지의 공중급여기 대피와 영국에서 대기 중인 37대 추가 전투기 편대는 단순한 병력 증강이 아니고 초기 72시간의 전면적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 준비가 끝났음을 뜻합니다. 토요일 날 오만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될 이란의 강경한 최종 답변이 이란 공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내 대규모의 무력 충돌은 이제 며칠이 아니고 몇 시간 단위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전쟁이 이제 전쟁을 하면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참 비용도 비용이지만 리스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일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불사, 전쟁 상태로 진입.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태가 어떻게 여러분들 변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6년 2월 6일에도 히타미 초기 연설에서 우라늄 농축 지수를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의 2인자 같아요. 종교계에서는. 그다음에 2026년 2월 17일 날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테헤란에서 미국의 요구인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 제안을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하고 거부했다. 일관된 입장이고 제가 논평을 할 때도 절대 이란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여러분 개발하고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니까 협상이라는 건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6년 2월 26일 날 제네바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미국 이란 간접협상 오마 중재가 합의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은 제로 농축을 요구하고 이란은 제재 해제를 주장해 그게 충돌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어제입니다. 금요일 날 2월 27일 아흐마드 히타미 연설에서 테헤란 금요 기도입니다. 우라늄 농축 중단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흐마드 히타미는 거의 2인자고 하메네이 최측근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2026년 2월 17일 비엔나에서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인데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이란이 시간을 번 거죠. 이 사람들은 존재 이유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전쟁 준비 상황은 거의 다 끝나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이스라엘 근해의 한대 포드함 그다음 링컨함을 여러분들 아라비아 해역 인도양 해역에 배치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와 폭력으로 위협하고 주말까지 공격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 제한적 타격부터 체제 전복 옵션까지 선택을 하겠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고 미사일도 이란 미사일을 사전에 파괴하는 데 초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전쟁 준비는 거의 다 완결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재건을 많이 했네요. 핵시설 지화하 및 복구, 미사일 생산 재개, 공군기지 수리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장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할 거고 오일 가격이 폭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은 올해 11월 달에 미국은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끝까지 전쟁을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유가 급등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을 주식시장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도 타격을 크게 받겠죠. 전쟁이 발발하고 남에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큰 폭으로 조정되면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는 마진콜 추가 정가급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24시간 거래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암호화폐부터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어떻든 뜻은 좋지만 어떻든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용인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스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직원 40%를 날린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드디어 AI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인당 생산성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을 다 데리고 여러분들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 규모를 현저하게 줄이더라도 과거보다 더 높은 성장률과 이익률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당분간은 안심하겠지만 미국이 가장 최일선이니까 변화에 잭 도로시,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트위터 창업자죠. 잭 도로시. 회사를 그냥 절반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회사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잭 도로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후폭풍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진짜 격변기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격변기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잭 도로시가 이 정도 조치를, 저는 여러분들 회사 직원들 자르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쓴 걸 처음 봤습니다. We are making block smaller today. 우리는 지금 AI 혁명과 AI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회사 규모를 훨씬 더 줄이고 날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해고를 단행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한 노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쓴 겁니다. A4 용지를 한 4장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도로시가. 그냥 회사 직원들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4,400만 명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격변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무풍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 임직원의 절반으로도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장문의 글을 쓴 겁니다. 장문의 글을. 직원들 후생복지는 어떻게 하고 떠나는 그런 여러분들 이별의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그냥 자르면 그냥 바로 자르지 않습니까? 사내 통신망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업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블록사의 CEO 도로시는 전체 직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000명 이상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0%입니다. 이번 과문은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고 AI 등 지능형 도구의 발달로 인해서 소규모 팀으로도 효율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해진 업무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의 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인당 생산성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회사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과문보다도 단 한 번의 단호한 결단을 통해 조직의 사기 저하를 막고 인공지능을 중심에 둔 새로운 기업 성장 전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고 대상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남은 직원들과 함께 블록을 지능형 기술 핵심 기반으로 삼아서
완전히 회사를 재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국이야 해고 제한이 여러분들 까다롭고 하니까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 여러분들 회사들이 큰 구조조정, 이 결정은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튼튼한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인데 뛰어난 AI 도구를 활용하면 예전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 업무 방식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겁니다. 더 적은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사람들이 지금쯤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가가 당장 이런 반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런 당장 여러분들 이익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의 수익과 비즈니스는 강력히 지금 성장 중이지만 AI 지능형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소규모 수평적 팀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이런 대기업들도 다 같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겁니다. 남은 직원들에게는 지능형 기술을 모든 업무와 고객 서비스 핵심에 두고 고객이 직접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당부합니다. 잭 도로시가 대단히 긴 여러분들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자주 소개하는 퀸틴 님이 주가가 엄청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6년 10월경에 S&P 500은 8,000선에 다가가고 나스닥은 3만을 돌파할 것입니다. 인간의 효용 가치의 하락으로 첫 번째 해고 물결이 2020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해고의 본래 목적을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회사들은 이윤이 확대되고 실적은 예상치를 뛰어넘고 주가는 랠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수익은 또다시 AI 컴퓨팅에 쏟아부을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괴적 혁신이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직업 일선에 있는 분들은 참 큰 시대에 곧 모든 회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AI 이후에 잠재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복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not ready,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과 경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나 영구적인 산업 재편이 지금 시작이 된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경력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거란 거죠. 영구적인 산업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현직에서 약간 거리를 두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업에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은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게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 한 단면에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성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무자비한 속도로 질주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그냥 썰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인용해 가지고 로한 폴이라는 사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AI의 진군을 소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AI 기술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를 실시간으로 붕괴시키고 재편하는 중대한 임계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AI가 10년 된
양자 물리학 난제를 12시간 만에 완벽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할 신소재 25개를 AI가 단숨에 발견한 경이로운 성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AI는 압도적인 속도로 전통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이 무자비하고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 모델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주가가 저렇게 이름들 힘을 못 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계속 사람을 몇만 명 단위로 잘라내는 겁니다. 트위터의 창업자인 덱도시가 여러분들 끌고 있는 블록사가 40% 정도를 감원한 겁니다. 회사를 절반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대졸자들이 참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문명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AI 세금 전략 도구 하나가 찰스왑 등 거대 자산 관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이들의 주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는 AI 도입 가속화로 인해 지약 부문에서 매월 5,000개에서 1만 개의 순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인 GPT 5.2 프로가 10년 이상 인간 물리학자를 괴롭혔던 근로운 상호작용 관련 양자 물리학 난제를 단 12시간 만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AI가 6만 7천 개 이상의 화합물을 분석해서 고온에서 자성을 유지하는 25개의 신소재를 독자적으로 발견하면서 히토류에 의존하던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단숨에 바꿔놓을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인간의 노동력보다 AI 알고리즘의 적극적인 실행 능력을 절대적으로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게 지능이고 Y축이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특이점을 돌파하는 거죠. 사람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AI는 24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그죠? 일론 마스크는 2027년에 2018년에 AI가 모든 인간을 넘어서겠다. 저는 지금도 거의 넘어섰다고 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이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가장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업계 엔스로픽사의 CEO인 달리오입니다. 달리오가 2027년이 되면 AI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제가 직접 AI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니까 사람이 불필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에릭 슈미트는 2030년이나 2032년에 단일 AI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전쟁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상상 불허한 세상이 된 거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구글에 여러분들 한 대가가 있는데 이분이 레이 커즈웨일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많이 되셨네요. 미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이고 구글에서 일하는 분인데 레이 커즈웨일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인공지능 권위자. 확실히 2029년이 되면 컴퓨터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진보라는 측면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그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AI가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이야기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2029년까지 나아가면 컴퓨터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진보 측면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그것을 확장할 것입니다. 2045년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적어도 100만 배 확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 인터뷰 내용을 풀어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커즈와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분은 AI 혁명과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커즈와일은 현재 AI 혁명을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안에 2029년 컴퓨터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 발전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해서 인류 역사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이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여러분들 분수령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알기가 힘든 거죠. AI 분야의 선구적인 미래학자이고 구글의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지수적 기술 발전 이론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커브라는 것을 발견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분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예. 2023년부터 2026년 현재의 AI 발전 양상은 치수형 성장 곡선의 상승세가 급격히 가파라지는 무릎 부분에 해당합니다. AI는 인간과 기술의 경과를 빠르게 허물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AI를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고 의료 분야, 과학 분야, 교육 분야 등 모든 분야가 AI에 의해서 재설계되는 2020년대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I를 통한 의학 혁신으로 매년 기대 수명이 1년 이상씩 늘어나는 기점에 도달했습니다. AI는 생체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I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실험으로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분야에서 획기적인 속도를 단축시킨 겁니다. AI는 인류의 오랜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능을 정복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자신의 과거 예측 적중률을 86%를 바탕으로 현재 이 엄청난 전망조차도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인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AI가 초월적 능력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나 대규모 실업의 발생 그리고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상실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인간지능의 확장인 거죠. AI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extended brain 확장된 두뇌가 하나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뇌는 생물학적 두뇌고 생물학적 지능이고 그 옆에 여러분들 인간지능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extended 과거의 하드웨어처럼 외장형 하드웨어처럼 가속 수익의 법칙 기술 발전의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면 그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진보된 기술을 설계하고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처음에는 변화가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어느 기점을 지나는 순간 인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걸 기하급수적 성장 혹은 가속 수익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인류 역사상 큰 기술적 혁신이 일어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은 이 법칙에 따라 반도체와 컴퓨팅 파워가 발전해 왔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는 시기가 2029년 인류의 지능을 완전히 초월한 특이점이 2045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으로 봅니다. 10년 묵은 물리학의 난제를 반나절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진화는 느릿느릿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I 업계에서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엔스로픽사의 CEO가. 여러분 이 사람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엔스로픽 CEO가 방금 AI가 12개월 이내에 변호사, 컨설턴트, 금융 전문가의 50%를 없앨 것이라 말했습니다. AI가 모든 초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다음 1년에서 5년 내 실업률을 10에서 20% 급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앤더스 쿠퍼는 유명한 이름 앵커가 묻습니다. 엔스로픽사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 말했습니다. 초급 컨설턴트, 변호사, 금융 전문가를 보면 아시다시피 화이트칼라 서비스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상당수가 AI 모델에 의해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제 걱정은 그것이 광범위하고 이전 기술에 본 것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컴퓨팅과 관련된 하드웨어 산업은 굉장히 유망하다는 이야기네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칩을 만드는 3대 회사 중에 하나니까 미래를 내다보는데 컴퓨팅 파워가 계속 여러분들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투자는 그런 자산에 반도체 섹터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것이 기본이니까. 뭐 성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이제 여러분 기업의 평판 조사까지 다 맡겨버린 겁니다. AI한테. 사람이 일일이 안 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1조 9천억 불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CEO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모든 회사들을 다 일일이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특히 윤리가 굉장히 강령 같은 게 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기업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AI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회사에 대한 평판 조사는 전부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뉴스가 여러분 2월 26일 날 크게 보도가 된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람들이 놓쳤던 회사의 평판을 다 조사해낼 수 있다 이야기죠. 평판 조사까지 이런 맡길 정도가 되니까 노르웨이 2조 불 국부펀드가 클로우드 AI를 기업의 평판 윤리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닥터 알레스 위스너의 2월 27일 날 레터를 보게 되면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도덕적 회사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AI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AI한테 여러분들 맡겨가지고 이 회사를 우리가 투자해도 되는지 적격 여부를 묻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AI 용도입니다. 재무제표나 수익률 분석이 아니라 투자 대상의 평판 리스크와 윤리적 리스크를 스크리닝하는 데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가, 인권 침해 논란은 없는가 같은 고도의 맥락적 이해를 AI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고도의 맥락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까지 AI에 맡기는 겁니다. 국가적 규모에서 도덕적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아웃소싱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맞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가는 기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도 할 수 있지만 기부는 성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상품 좋은 기술을 기업들이 여러분들 개발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은퇴자들이 진짜 감사하는 거죠.